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관과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 잘 아시죠?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래요. 가장 큰데 이게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호랑이가 이제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또 아무르 호랑이, 만주 호랑이, 뭐 우수르 호랑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명칭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베리아에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호랑이가 굉장히 몸집도 크고 동물들이 굉장히 그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호랑인데 이 호랑이가 한국에서는 아주 친근한 존재로 민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활약한 그 마루야마 오유코라는 사람의 그 작품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필링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호랑이의 눈의 동공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일본 에도 시대에 그렸던 그 그림을 보면은 그 호랑이 눈의 동공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살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데 일본 에도 시대에 그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호랑이가 일본에 이제 없었다는 얘기죠. 호랑이가 살지 않았던 그 일본이라서 그 당시에 그 작가가 호랑이를 보지 못했으니까 고양이를 참고해서 그리다가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일본 소설이나 뭐 일본에 관련된 것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도쿠가와 시대라고도 하죠. 이제 한자로는 이제 덕천 시대 이렇게 쓰는데 에도 막부가 정권을 잡은 시기를 가리켜서 도쿠가와 시대 또 에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한 17세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완전 촌놈이네. 호랑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에도 시대의 작가가 호랑이의 눈을 이제 세로로 그렸다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세계관을 그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보는 시각이 나라별로 시대별로 달랐지만은 호랑이를 하나의 그 수호신이나 또 군자 등으로 대하는 것은 비슷했습니다. 잠깐 그 한중일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해학적이면서도 그 화면에 여러분들이 그 민화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그 민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해학적이면서도 인간미가 넘치는 호랑이를 하나의 그 친구로 묘사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그 베개 있죠, 베개.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자게 될 때 이제 침대에서 베개를 쓰는데 그 호랑이 모양 그 베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베개가 대표하듯이 귀신을 물리치는 그 하나의 그 상징물로서 또 건강과 그 사람을 지켜주는 호신 등의 이미지로 이 호랑이의 그 이미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그 용맹함의 상징이라든가 또 그 불가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랑이 그림도 여러분 보시고 또 한국 민화에 나오는 그 호랑이 그림도 살펴봤는데 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의 정의에 대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그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그 사물에 대한 건데,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인간의 그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각자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그 신념이 무엇인지. 그 신념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인식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조라는 말도 쓰죠. 신조라는 말도 있고, 이제 확신이라는 말도 쓰고, 신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크레도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을 위해서 기꺼이 논증할 뿐만 아니라 돈의 지출이나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옹호하고 또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헌신적인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조라고 하는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신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 포괄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인데, 그 포괄적인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념들 간의 그 일관성을 가지고 그 유지되는 그 생각이나 그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일관성 있는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그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세계관이 과연 그 인생에서 또 리더들의 그 생활 속에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리더의 그 삶의 그 리더십의 영향 중에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인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인도자 역할을 한다. 또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침반이나 그 흔히 약도 같은 것, 지도, 맵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계관과 자기 욕망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분명한 리더는 그 전체적인 방향,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리더십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행동과 신념 간의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세계관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명확한 그 세계관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